7번째 논문 작성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글쓰기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었다면 오늘 강의부터는 논문 작성법,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이 되었던 바로 이 책입니다. 논문 작성법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장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1장의 주제가 논문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입니다. 우리 교재 13쪽에서 19쪽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함께 13쪽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1장에서 특별히 세 가지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논문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두 번째로 논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논문 심사와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을 1장에서 취급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논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논문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통해서 논문이 무엇이고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논문을 써야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논문에 대한 정의, 그리고 논문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쪽 중간 밑부분에 나와 있는데, 논문의 사전적인 정의를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학문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록한 글이다. 이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에는 네 가지 정도 분류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주제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주제는 논문의 연구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견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논문의 독창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인 연구 결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세 번째의 학문적인 결과는 논문 전개 방식의 논리성이나 또 정확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록한 글, 우리가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의 서술 방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사전적인 의미,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학문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좋은 논문의 조건이 뭔가,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하면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은 5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연구 대상에 대한 집중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주제에 대한 집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논문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주장이라고 해도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못하거나 관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생략함으로써 주제를 벗어난 군더더기와 같은 그런 것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논문의 독창성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독창적인 논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논문이 주장하는 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이전의 논문이 주장했던 바와 지금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이 다른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썼던 연구 결과와 현재 내가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고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 논문을 써야 하는지, 그와 같은 차이성을 우리가 보통 가르쳐서 독창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반드시 이전에 해왔던 연구에 대한 검색을 하셔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논문 전개의 논리성 및 정확성인데, 논리성과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 활동의 기본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게 논리성이고 정확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그런 논문들은 그 주장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논문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하면 논문 서술에 명료성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논문 서술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내 논문을 읽을 때에 쉽게 읽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독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논문의 서술이 상당히 명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잘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논문의 서술 방식이 명료하지 않아서 독자가 읽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논문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쉬운 글을 쓴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법이라든지 맞춤법, 띄어쓰기, 구문 형식, 문장 부호 사용 방식, 그리고 문단 구분,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가 정한 이 논문의 형식에 준해서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논문의 조건은 검증 가능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논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논문은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과 절차를 걸쳐서 연구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이 논문은 나만 만족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이게 보다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좋은 논문의 조건, 이 5가지 14쪽에서 15쪽 위에까지 나오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하는 것, 독서하기, 글쓰기. 생각하기, 독서하기, 글쓰기. 이 3가지 요소가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가장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왜 그런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해서 질문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하기는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풍부해야만 합니다. 자료가 풍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책들을 참조해야만 하고 글을 읽어야만 합니다. 내용이 빈약하면 논문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이 많아야 됩니다. 글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글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하면 세 번째 이 요소인 글쓰기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일단은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글을 많이 써보아야 됩니다.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그런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글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써보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글의 방향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이 기본적인 요소가 생각하기, 독서하기, 글쓰기 이 세 가지가 자기 학문의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악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문학도 필요하고 사진도 필요하고 촬영, 분장 이와 같은 탁월한 이해나 훈련이 요구되고 있죠. 한 편의 영화인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해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생각하기, 독서하기, 글쓰기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기, 독서하기, 글쓰기는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을 평상시에 충실히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장의 두 번째 주제로서 논문의 종류가 있습니다. 논문의 종류는 이 우리 교재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논문의 종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적에 따른 분류는 연구자가 논문을 쓴 목적에 따라서 보고서라든지 졸업 논문이라든지 학위 논문 또는 학술 논문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른 그런 분류는 그 논문이 채택한 연구 방식이 실정적 방식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사변적 방식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실정적 논문과 사변적 논문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목적에 따른 분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리포트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목적에 따른 분류 형태에 속합니다. 학생들에게 보고서는 학점을 취득하는 데 요구되는 과제물의 한 유형입니다. 엄밀히 말을 하자면 보고서는 논문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특징적 요소라든지 기본 조건들이 보고서 작성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보고서도 논문의 한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가 목적에 따른 분류의 형태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이 있고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보통 석사학위 논문은 thesis,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사학위 논문은 dissertation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쓰는 논문을 학위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위 논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논문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위 논문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졸업 논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졸업 논문이 졸업 시험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박사 학위 논문은 반드시 학위 논문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요 학위 논문의 분류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위 논문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진정한 연구자로서 그 자격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 논문은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학위 논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술 논문인데 보통 학술 논문을 영어에 article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티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논문을 몇 장 정도가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체로 소논문을 쓸 때 그 분량은 15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 가량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논문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티클, 학술 논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은 학위 논문의 과정을 거친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기고하거나 발표하기 위해 쓰는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마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논문을 많이 쓰는데 이 소논문도 사실은 목적에 따른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 방식에 따른 부류가 있습니다. 논문의 종류 가운데 연구 방식에 따른 부류가 있는데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축소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정적 연구 논문입니다. 실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현실의 경험적 사실을 중요시해서 실험과 관측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해서 쓰는 논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논문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실정적 연구 논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상이나 실험실에서 수집된 자료나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논문은 자연과학 계열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사회과학 계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변적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자료를 분석과 비평을 통해 재해석하는 그와 같은 방식인데 이 사변적 방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사변적 연구 논문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논문은 주로 인문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변적 연구 논문은 primary source에 대한 연구자가 분석을 하고 또 비평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인문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사변적 연구 논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문 심사와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7쪽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데 논문을 심사하거나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좋은 논문의 요건과 내용으로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논문들에 대한 중심 사상, 내용 구성, 또 문체, 형식 이와 같은 범주들로 나누어서 구체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중심 사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논문에 담은 모든 내용을 한데 묶거나 지배할 만한 중심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내 논문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네 가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중심 사상의 내용에는 독창성이 담겨 있는가? 교수님들이 논문 심사를 하게 될 때에 잘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 논문은 이전에 발표되었거나 알려진 연구 자료와 차이가 뭔가? 이게 바로 독창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논문이 다른 논문하고 유사한 제목이고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용을 왜곡시킴으로써 자료의 해석을 조작한 곳은 없는지 잘못된 해석은 없는지 이와 같은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료의 소개와 분석, 사실과 의견을 분명한 기준 없이 뒤섞은 부분이 없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성과 관련된 사항인데 논문의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 강조성의 원리에 맞도록 문장과 단락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내가 쓴 논문의 구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에 있어서 또 분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논문의 분량의 배분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었는가? 이것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1장에서는 한 20장 정도로 논문을 썼는데 2장에서는 10페이지밖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배열 자체가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량의 배분이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문체와 형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논문 심사를 받을 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문체와 형식과 연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문장의 구조나 어구는 쉽고 정확한지, 명료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많아서 논리의 전개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불필요한 인용 때문에 논문이 너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산만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논문 작성법의 형식을 준수한 그런 논문인가? 그래서 이 논문 작성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논문 작성법의 책은 우리에게 매우 요긴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논문을 쓰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심리신학대학에서 출판을 한 논문 작성법을 책상에 항상 옆에 두고 늘 펼쳐보시면서 형식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7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8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